추적추적 끊임없이 빗방울이 떨어지던 2005년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자리한 낡은 위성도시. 그곳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면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거친 시멘트 계단을 타고 흘러내려 고이는 그곳, 지면보다 반층 아래에 위치한 귀퀴한 반지하 단칸방이 17살 여고생 이유진 양과 홀어머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남의 그릇을 닦으며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에게 유진이는 삶의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유진이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는 속 깊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늘 모서리가 다른 낡은 폴더폰이 쥐어져 있었고, 겉면에는 아이가 정성스레 붙인 별 모양 스티커가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참고서를 사오겠다며 낡은 우산을 펴고 집을 나선 딸의 뒷모습이 어머니가 기억하는 유진이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산을 쓴 유진이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동네 외곽의 오래된 전철역 지하상가였습니다. 서서히 셔터가 닫히며 캄캄한 어둠 속으로 아이의 그림자가 집어삼켜지던 그 찰나의 순간, 비극은 이미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향한 지하상가는 1990년대에 지어져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낡고 습한 미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깜빡이는 붉은 네온사인 아래로 싼값의 옷가지들이 빼곡히 널려 있고, 좁은 통로를 따라 시계 수리점, 떡볶이와 어묵을 파는 분식점, 먼지 쌓인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음반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공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늘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떠도는 이곳에서 유진이는 종종 상인들의 심부름을 하며 푼돈을 벌곤 했습니다. 목소리가 컸던 어묵집 아주머니는 싹싹한 유진이를 딸처럼 예뻐했고, 늘 초소해서 꾸벅꾸벅 졸던 늙은 경비원 박 씨도 유진이가 인사를 건넬 때면 허허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여학생들을 볼 때면 늘 불쾌한 시선으로 끈적하게 쳐다보던 음반가게 최 씨조차도 그곳 생태계의 일부로 여겨지던 지극히 평범하고도 남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지하상가 천장에 매달려 붉은 빛을 깜빡이던 방범용 CCTV 한 대가 마치 누군가의 눈이 감기듯 스르륵 꺼져버린 직후 유진이는 좁고 어두운 복도 사이에서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식당 일을 마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텅 빈 방을 마주했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는 냉기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다급히 유진이의 폴더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건조한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어머니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뚫고 지하상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상가에 굳게 닫힌 붉은 녹슨 셔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무리 철문을 두드려도 거대한 지하의 빈 공간을 울리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유진이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상태 메시지가 돌연 단 하나의 기호, 물음표로 바뀌더니 이내 계정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이유진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 말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2005년 당시만 해도 여고생의 미기가 사건은 흔한 단순 가출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나 반항심에 잠깐 집을 나간 것일 테니 며칠 기다려보라는 일상적인 대답만이 돌아왔지요. 어머니가 애끓는 가슴을 부여잡고 파출소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유진이의 같은 반 친구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친구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는 새벽녘 유진이의 번호로 발송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찾지마. 나 새 구두 생겼어. 경찰은 이것 보라며 가출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지만 문자를 확인한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어릴 적부터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쪽에 심한 기형이 있어요. 그래서 밑창을 특수하게 덧댄 두꺼운 운동화가 아니면 아예 걸을 수도 없는 아이입니다. 구두라니요. 예쁜 구두는 쳐다보는 것조차 상처가 되는 아이인데 제 발로 구두를 샀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내 딸이 쓴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처절한 외침에 파출소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단순 가출로 보이던 사건의 이면에 끈적하고 기괴한 범죄의 그림자가 필리를 틀고 있음이 직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지하상가에서 무려 20km나 떨어진 인적 드문 외곽에 버려진 비닐하우스 단지,
폐지를 줍고 고무를 수집하던 동네 노인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농수로 옆을 지나다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농업용 용수를 담아두는 파란색 200리터짜리 대형 고무통 주변으로 새까만 까마귀 떼가 스산하게 울어대며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간 노인의 코끝에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하고 역겨운 악취가 찔러왔습니다. 고무통의 입구는 두꺼운 검은색 공업용 테이프로 칭칭 감겨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낫을 꺼내 테이프를 찢어내는 순간 갈라진 틈 사이로 검은 비닐에 엉켜있는 검붉은 피에 젖은 여고생의 교복 자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과학수사대와 지역 형사대에 의해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겹겹이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사건 현장을 감싸는 기류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배했습니다. 고무통 안의 참상은 오랜 경력의 베테랑 형사들조차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리게 만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좁은 통 안에 억지로 구겨 넣어진 듯 시신은 무참히 꺾인 채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수사과장의 미간이 깊게 파였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은 우발적인 강도살인이나 단순한 교통사고의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사리를 품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잔혹함으로 사체를 유기한 명백하고도 악랄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감식반이 시신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던 중 진흙과 핏물이 엉겨붙은 고무통 바닥에서 작고 낡은 물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은박이 벗겨진 조그마한 별 모양 스티커. 유진이가 애지중지하던 낡은 폴더폰에 붙어있던 바로 그 스티커였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의 등줄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든 것은 시신의 하반신이었습니다. 아이의 발에는 그 어떤 신발도 심지어 양말조차 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맨발만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진 유진이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는 유가족은 물론 형사들의 억장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기계적 질식사, 범인은 밧줄이나 천이 아닌 가죽 벨트나 두꺼운 전선 케이블처럼 단면이 납작하고 질긴 흉기를 이용해 아이의 목을 강하게 졸랐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유진이가 지하상가에서 실종되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행히 잔혹한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검이가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인 한마디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망하기 직전 피해자의 양쪽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부위에 심각한 찰과상과 압박흔이 발생했습니다. 억지로 아주 고통스럽게 발 사이즈와 형태에 전혀 맞지 않는 단단한 신발에 발을 구겨 넣으면서 생긴 생전의 상처입니다. 아이는 죽어가기 직전까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겁니다. 동네의 작은 병원 영안실 복도는 어머니의 단발마 같은 오열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딸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닫힌 문틈을 타고 스며들어 수사관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겼습니다. 평범하게 살아보려 아등바등했던 모녀의 소박한 꿈이 끔찍한 악의에 의해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경찰은 즉시 외곽 비닐하우스 살인 유기 사건과 전철역 지하상가 여고생 실종 사건을 병합하여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형사들은 아이의 잃어버린 유류품, 특히 아이의 특수한 운동화나 소지품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지하상가의 어두운 배수로와 환풍구, 쓰레기장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영업이 끝난 심야, 형사들이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상가의 좁은 미로를 수색하던 중이었습니다. 가장 인적이 드물고 조명조차 닿지 않는 상가 끝자락의 후미진 삼거리 구석에 손전등 불빛이 머물렀습니다. 반장님, 이쪽으로 와보셔야겠습니다. 한 형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대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닥, 먼지 쌓인 콘크리트 위에는 기괴하게도 너무나 눈부신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빨간 색상의 여성용 킬힐, 시장 바닥에서나 팔 법한 싸구려 재질이었지만 한 번도 신지 않은 듯 깨끗하고 선명한 붉은색이었습니다. 구두는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각도를 잰 것처럼 두 짝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란히 벽을 향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살해당한 아이는 발이 아파 절대 신을 수 없었던 구두, 사이월드 문자에 등장했던 소름 끼치는 새 구두, 침을 꼴깍 삼키며 구두의 코가 향하고 있는 벽면을 따라 시선을 위로 천천히 끌어올리던 베테랑 형사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구두가 가리키는 방향 끝, 어두운 천장 구석에는 지하상가의 사각지대를 비추어야 할 4번 CCTV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의 붉은 작동 램프는 죽은 듯이 꺼져 있었습니다.
즉시 상가관리사무소의 기계실로 뛰어들어간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시스템을 뜯어보았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4번 CCTV는 노후화되어 고장난 것도 누전으로 전원이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복잡한 배전반 내부 수십 가닥에 얽히고 설킨 선들 사이에서 오직 4번 카메라로 연결되는 전용 통신 케이블 단 한 가닥만이 펜치 같은 절단 공구로 아주 깔끔하고 예리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지하상가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전기 배선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는 자,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붉은 구두를 그 맹점 아래 놓아둔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 어딘가에서 숨죽인 채 경찰의 헛발질을 조롱하며 지켜보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수사망의 초점은 이제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던 상가 내부의 사람들, 이 지하의 미로를 자신의 안방처럼 여기는 누군가를 향해 차갑게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증거물 봉투 안에 담긴 새빨간 여성용 하이힐, 낡고 퀴퀴한 지하상가의 후미진 바닥에서 발견된 이 이질적인 물건은 수사팀에게 던져진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진 구두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의 지문이나 유전자 정보는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구두의 표면은 마치 누군가 알코올로 정성스럽게 닦아낸 듯 매끄럽고 깨끗했지요. 하지만 구두 안쪽 깊숙한 밑창에서 미세한 피부 각질 몇 조각이 검출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것은 유진이의 발 뒤꿈치에서 떨어져 나온 피부 조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당시 확인되었던 아킬레스건 부위의 참혹한 상처와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범인은 아이를 살해하기 직전 억지로 이 붉은 하이힐을 아이의 기형적인 발에 우겨 넣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와 고통이 차가운 증거물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굳이 그 구두를 벗겨내어 꺼진 CCTV 아래에 전시하듯 놓아두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이 구두의 출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구두 안쪽에는 작게 브랜드 라벨이 붙어 있었고, 이는 인근의 대형 전통시장에서 도매로 떼어다 파는 저렴한 기성품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사들은 사진을 들고 전통시장의 수많은 신발 가게를 탐문했습니다. 마침내 한 상인이 사진 속 구두를 알아봤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작고 발볼이 좁게 나온 불량스러운 디자인이라 악성 재고로 남아있어 기억한다는 것이었죠. 상인의 기억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구두를 사간 사람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손등에 크고 깊은 흉터가 있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중년 여성이 현금을 주고 사갔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살해 수법이나 시신을 유기한 방식은 성인 남성의 완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구두를 구입한 사람은 흉터가 있는 여성이라니 공범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범인의 교묘한 위장술일까요? 오프라인에서의 추적이 난항을 겪는 사이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실종 직후 탈퇴 처리되어 삭제되었던 유진이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데이터가 서버 복원 작업을 통해 경찰의 모니터 위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2005년 당시 청소년들에게 미니홈피는 자신의 속마음을 적어두는 비밀 일기장과도 같았습니다. 형사들은 유진이의 비공개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조용하고 착하기만 했던 아이가 홀로 삭혀왔던 두려움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유진이는 일기장에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상가에서 심부름을 마치고 늦게 귀가할 때면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를 끈적하게 따라붙는다는 내용이었지요. 결정적인 것은 방명록에 남겨진 익명의 비밀글이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기 며칠 전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을 전전하며 생성된 대포 계정으로 남겨진 섬뜩한 메시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빨간 구두 좋아해? 네, 그 절름발이 같은 다리를 가려줄 예쁜 구두를 선물할게. 이 글을 확인한 수사팀의 등골에 서늘한 한기가 맺혔습니다. 범인은 유진이의 신체적 결함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조롱하며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이가 아킬레스건의 문제로 특수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이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아이의 주변을 아주 오랫동안 아주 가까이서 관찰해온 자가 분명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지하상가로 향했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져 빛바랜 형광등이 위태롭게 깜빡이는 낡은 지하 공간.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상인들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행여나 자신의 가게에 불똥이 튈까 두려워 서로를 감싸고 도는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며칠을 상가에 상주하며 탐문을 이어가던 중 평소 유진이를 예뻐했다던 어묵집 아주머니가 형사에게 커피를 건네며 주변을 힐끗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요. 제가 가게 뒷정리를 하느라 평소보다 좀 늦게 퇴근을 했거든요. 새벽 1시쯤이었나. 셔터를 내리고 비상구 쪽으로 나가려는데 그 늙은 박씨 경비원 아저씨 있잖아요. 그 양반이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는 자기 몸집만한 커다란 시무룩한 포대를 질질 끌고 후문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시간에 초소에서 코 골고 자는 양반이 아주머니의 이 한마디는 꽉 막혀있던 수사의 물꼬를 단숨에 터버렸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의 커다란 화이트보드에는 사건 당일 밤의 타임라인이 빼곡하게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상가 안에 편의점을 나선 시간은 밤 10시 30분, 상가 복도를 걷는 유진이의 마지막 뒷모습이 3번 CCTV에 찍힌 시간은 밤 10시 35분, 그리고 그 복도 끝 삼거리를 비추어야 할 4번 CCTV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꺼진 시간은 불과 1분 뒤인 밤 10시 36분이었습니다. 3번 카메라의 사각지대 끝에서 4번 카메라의 영역까지는 고작 10m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유진이는 그 짧은 10m의 복도 사이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형사들은 상가의 도면을 짚어가며 그 10m 구간을 분석했습니다. 양옆으로는 모두 셔터가 내려진 빈 점포들 뿐이었습니다. 오직 단 한 곳, 외부에서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문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비원들의 간이 휴게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4번 카메라를 끄기 위해 배전반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강력팀 형사들은 곧바로 경비원 박 씨가 거주하는 낡은 고시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비좁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고시원 방 안에서 박 씨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들이닥침에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절도 전과가 몇 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방 안을 샅샅이 수색하던 중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종이 상자 안에서 결정적인 물건이 튀어나왔습니다. 두껍고 접착력이 강한 검은색 공업용 테이프, 유진이의 시신을 유기했던 농수로의 파란 고무통을 칭칭 감싸고 있던 바로 그 테이프와 동일한 종류였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 앉혀진 박 씨는 형사들의 쏟아지는 추궁에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테이프, 4번 카메라가 꺼진 시간, 그리고 새벽 1시에 무거운 포대를 끌고 나간 목격자의 진술까지 모든 정황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박 씨가 결국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형사들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안 그랬다고요. 그래. 테이프도 내 거 맞고 그날 밤 포대자루 끌고 나간 것도 나 맞아요. 근데 사람을 죽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박 씨의 고백은 찌질하고 궁색했습니다. 그는 상가 내에 방치된 폐점포들의 천장을 뜯어내고 구리 전선을 몰래 훔쳐다 고물상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전선을 훔치기 위해 배전반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4번 카메라의 선을 끊어 먹었고 새벽 1시에 어묵집 아주머니가 목격한 커다란 포대는 시신이 아니라 훔친 구리 전선들을 검은 테이프로 둘둘 말아놓은 뭉치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훔친 전선을 작물로 넘긴 고물상 주인을 확인한 결과 박 씨의 진술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저 좀도둑이었을 뿐 잔혹한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다잡은 줄 알았던 진범이 눈앞에서 빠져나가며 수사팀은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벗은 박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는 수사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형사님, 사실 그날 밤 내가 전선포대를 끌고 비상구 쪽으로 나가는데 누군가랑 부딪힐 뻔했거든요. 비가 오긴 했지만 실내인데도 새까만 우비를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못 봤는데 그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가 아니라 왜 그 병원 가면 나는 지독한 소독용 알코올 냄새 말입니다. 알코올 냄새. 붉은 구두를 지문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경찰의 탐문은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유진이의 가족 주변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며칠 뒤
수사팀은 유진이의 어머니가 끝내 숨기려 했던 어두운 비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반지하방에서 딸과 단둘이 살아오며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어머니의 등 뒤에는 지독한 도박 중독에 빠져 가정을 파탄낸 유진이의 친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수시로 모녀의 반지하방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돈을 뜯어가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지역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 하우스에 엄청난 도박 빚을 지고 있었지요.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보험사의 기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진이가 실종되기 불과 일주일 전, 친부는 딸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 고액의 생명보험 3개를 연달아 가입해둔 상태였습니다. 보장 내용은 하나같이 상해 혹은 타살로 인한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었습니다. 딸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 빚을 청산하려 한 비정한 아버지. 범행 동기로서 이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형사대원들은 즉각 지역의 오래된 당구장 지하에 숨겨진 사설 도박장을 급습하여 친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온 친부의 태도는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친딸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 앞에서도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슬픔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보험금이 언제 나오는지, 자신이 언제 풀려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지요. 형사들은 분노를 억누르며 사건 당일 밤에 알리바이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친부는 억울하다는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쓰레기인 건 맞는데 내 핏줄을 내가 왜 죽입니까? 그날 밤 나는 사채업자 놈들한테 끌려가서 항구 쪽 냉동창고에 갇혀서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있었다고요. 못 믿겠으면 그 조폭 새끼들 잡아다 물어보시오. 믿기 힘든 변명이었지만 경찰이 사채업자들을 잡아들여 조사한 결과 친부의 알리바이는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그는 정말로 영하의 냉동창고 안에서 빚 독촉을 받으며 린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는 구제불능의 쓰레기였을지언정 물리적으로 딸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또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들이 연달아 알리바이가 입증되며 수사팀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취조실을 나서던 친부가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듯 툭 던진 한마디가 형사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 양반들,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그 지하상가에 테이프 파는 놈이나 한번 털어봐. 며칠 전에 내가 유진이한테 돈 좀 달라고 상가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음반가게 주인이란 놈이 우리 딸내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주 끈적하게 쳐다보더라고. 눈빛이 딱 미친놈이더만. 경찰의 시선은 즉각 지하상가의 음반가게 주인 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올해 40살의 노총각인 최 씨. 그는 하루 종일 먼지 쌓인 좁은 가게 안에서 90년대 댄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지내는 음침한 사내였습니다. 유진이는 종종 그 가게에서 최신 가요 테이프를 외상으로 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최 씨의 가게를 공짜로 청소해주곤 했다는 사실이 주변 상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기습적으로 최 씨의 가게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낡은 데스크톱 컴퓨터 폴더 안에서 끔찍한 파일들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암호가 걸린 숨긴 폴더 안에는 지하상가를 오가는 여학생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몰래 찍은 수백 장의 불법 촬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교복을 입고 상가를 걷는 유진이의 뒷모습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찍은 사진들도 여러 장 포함되어 있었지요. 최 씨가 유진이를 스토킹하던 병적인 관음증 환자이자 싸이월드 방명록에 끔찍한 메시지를 남긴 그림자일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분노한 형사들이 최 씨의 사진 폴더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실종되기 정확히 일주일 전 누군가 아이의 뒤를 바짝 쫓으며 교복 치마 밑단을 중심으로 찍은 흐릿한 불법 촬영 사진 한 장. 형사 한 명이 그 사진의 배경 부분을 확대하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진의 초점은 유진이의 다리에 맞춰져 있었지만 아이의 등 뒤로 흐릿하게 찍힌 배경은 음반 가게 바로 옆에 위치한 오래된 구두 수리점의 진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 진열장 안에는 현장의 CCTV 아래에 놓여있던 것과 형태도 색상도 기계 하리만치 뾰족한 구배 모양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붉은 구두 한 짝이 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들은 사진을 들고 당장 그 구두 수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른이 넘은 구두 수리점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치켜 올리며 사진 속 구두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지? 도매시장에서 바느질이 잘못돼서 불량품으로 버려진 걸 내가 헐값에 주워왔거든. 고쳐서
싼 값에 팔아볼까 하고 진열장에 내놨지. 근데 워낙 모양새가 천박해서 누가 사갈까 싶었는데 며칠 뒤에 누가 제값 다 쳐주고 현금으로 덥석 사가더라고. 형사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그 구두를 사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얼굴에 흉터가 있는 여자였습니까? 질문을 들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형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여자? 아니야. 멀쩡하게 생긴 남자였어. 목소리도 차분하고 옷차림도 단정했지. 형사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매시장의 상인은 분명 흉터가 있는 여자가 구두를 사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두 수리점 할아버지는 남자가 사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두 켤레의 구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붉은 구두 한 켤레를 누군가를 시켜 구입한 뒤 그것을 끔찍한 범행 도구로 사용하여 아이의 발에 억지로 신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혹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옆집 수리점에 있던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불량품 붉은 구두를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사들여 사건 현장에 꺼진 CCTV 아래에 보란듯이 전시해 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이코패스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훤히 꿰뚫고 철저하게 계산된 체스판 위에서 형사들의 조급함을 비웃으며 장기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붉은 구두가 찍힌 날짜, 흉터 있는 여인의 진술, 그리고 두 켤레의 구두라는 기만술. 수사팀이 쫓고 있는 자는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이 지하상가의 어두운 생태계를 자신의 소름 끼치는 무대로 활용할 줄 아는 차가운 지능범이었습니다. 안개 속을 걷는 듯한 혼란스러움이 수사본부를 짓누르는 가운데 형사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완벽한 알리바이와 가짜 증거들 뒤에 숨어 그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악마의 얼굴은 아직 이 낡고 습한 지하상가의 깊은 그림자 속에 그 모습을 완전히 감춘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음반가게 주인 최 씨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수사본부에는 짙은 패배감과 함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지하상가 붉은 구두 미제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경찰의 무능을 질타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여고생이 한밤중 도심의 낡은 상가에서 증발하듯 사라졌고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으며 현장에는 범인이 경찰을 조롱하듯 남겨둔 붉은 하이힐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용의선상에 올랐던 경비원도 비정한 친부도 관음증에 빠진 음반가게 주인도 모두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완전히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형사들이 며칠 밤을 새우며 재떨이에 담배꽁초만 수북하게 쌓아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사이버 수사대원의 다급한 외침이 사무실을 갈랐습니다. 유진이의 가방과 함께 사라졌던 유류품 중 하나인 교통카드, 이른바 티머니 카드에서 돌연 결제 신호가 포착된 것입니다. 실종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던 죽은 아이의 교통카드가 지금 이 순간 시내를 순환하는 704번 시내버스 단말기에 태그되었습니다. 강력팀 형사들은 겉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곧바로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변두리 도시의 나른한 오후를 찢어발겼습니다. 수사팀은 버스의 GPS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교차로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마침내 붉은색 정지 신호에 걸려 멈춰선 704번 버스 앞을 여러 대의 경찰차가 가로막았습니다. 무장한 형사들이 거칠게 버스 문을 열고 뛰어올랐습니다. 승객들의 비명과 혼란 속에서 형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교통카드 단말기 결제 내역과 일치하는 탑승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형사들의 기세에 눌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은 건장한 체격의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커다란 책가방을 끌어안은 채 겁에 질려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앳된 중학생 소년이었습니다. 학생, 이 카드 어디서 났어? 형사의 서늘한 추궁에 소년은 울음을 터뜨리며 더듬더듬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주운 거예요. 훔친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그 상가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예쁜 지갑이 떨어져 있길래 돈은 하나도 없고 이 카드만 있길래 그냥 쓴 거란 말이에요. 순간 수사팀은 거대한 허탈감과 함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묘한 전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소년이 진범은 아니었지만 소년이 지갑을 주었다는 그 장소는 범인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소년을 태우고 지하상가 건물 뒤편의 후미진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형사들은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겹겹이 쌓인 검은 비닐봉지들 틈바구니에서 유진이의 낡은 헝겊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소년의 말대로 지폐나 동전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챙겨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갑 깊숙한 안쪽 틈새에 구겨져 있던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형사의 날카로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상가 내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에서 출력된 작은 영수증이었습니다. 품목은 500원짜리 박하사탕 하나. 하지만 형사들을 진정으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영수증 하단에 찍힌 시간과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결제 시각 22시 45분.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던 기존의 타임라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4번 CCTV가 고의로 꺼진 22시 36분을 유진이의 납치 및 살해 시점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10m 남짓한 사각지대 복도에서 아이가 변을 당했다고 확신했지요. 하지만 이 낡은 영수증 한 장은 그 모든 가설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22시 36분에 카메라가 꺼진 이후에도 최소한 9분 동안은 무사히 살아 숨쉬며 상가 안을 걸어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박하사탕을 뽑아 먹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왜 22시 36분에 카메라를 껐을까요? 그것은 납치의 순간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가 스스로 죽음의 덫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유령처럼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지하상가 내의 모든 자동 판매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영수증과 동일한 일련 번호를 가진 자판기는 상가 내에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 자판기가 위치한 곳은 상가의 메인 통로에서 한참 벗어나 상인들조차 창고 용도로나 쓸 법한 어둡고 습한 막다른 골목 끝이었습니다. 그 골목의 끝에는 상가 전체의 전력을 관리하는 거대한 전기 배전판실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굳게 셔터가 내려진 작은 점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심야 시간,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무거운 장비 가방을 들고 그 막다른 골목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했습니다. 손전등 불빛 외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복도 바닥에 혈흔을 감식하는 특수 시약인 루미놀이 흩뿌려졌습니다. 요원이 신호를 보내자 복도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형사들의 입에서 무거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판기 앞에서부터 시작된 선명하고도 기괴한 형광, 푸른빛의 궤적이 어두운 시멘트 바닥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무거운 것, 아마도 사람의 몸을 질질 끌고 간 듯한 끔찍하고 처참한 흔적이었습니다. 푸른빛의 궤적은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다 배전판실 바로 옆에 굳게 닫힌 낡은 철제 셔터 문턱 아래로 스며들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손전등 불빛을 셔터 위로 비추었습니다. 낡은 간판 위에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 전파사 및 시계 수리점. 이 전파사의 주인이자 시계 수리공인 김씨. 올해 45살의 그는 이 낡은 지하상가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다니던 사람. 상가 할머니들의 고장난 선풍기나 라디오를 돈 한 푼 받지 않고 뚝딱 고쳐주어 친절한 김반장으로 불리던 사내였습니다. 이전의 탐문 수사 과정에서도 김 씨는 용의선상에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9시에 일찌감치 셔터를 닫고 집으로 퇴근했다고 진술했고, 평소 그의 성실하고 다정한 평판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진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미놀 반응이 보여주는 진실 앞에서 형사들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파편들이 날카로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가에서 배전판의 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낡은 4번 CCTV의 통신 케이블만을 정확하게 골라내어 펜치로 절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기 지식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바로 상가의 전기 설비를 도맡아 관리하고 고장난 가전제품을 수리하던 김 씨 본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극비리에 김 씨의 당일 행적과 기록들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상가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점포별 수도 사용량 기록이었습니다. 퇴근했다고 주장한 그날 밤 9시 이후부터 새벽 2시 사이 굳게 닫혀있던 김 씨의 전파사 내부 수도 계량기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한 달 동안 쓸 법한 엄청난 양의 물이 그 새벽 몇 시간 동안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점포 안에서 핏자국을 지우고 무언가를 씻어내기 위해
물을 틀어놓은 채 밤새도록 참혹한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기였습니다. 지독한 도박빚에 시달리던 친부나 관음증에 빠진 음반가게 주인과는 달리 착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시계 수리공이 도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아니, 오히려 가끔 인사를 나누었을 법한 착한 여고생 유진이를 그토록 끔찍하고 기형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것일까요? 범행 현장에 남겨진 붉은 하이힐, 유진이의 뒤틀린 아킬레스건에 억지로 구두를 신기려 했던 그 병적인 집착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강력팀 베테랑 형사는 김 씨의 과거 호적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파출소의 오래된 가정폭력 신고 내역들을 샅샅이 뒤지던 끝에 마침내 수사팀 전원을 소름 끼치게 만든 끔찍한 진실의 뿌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와 유진이 또래였던 중학생 딸은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하듯 그의 곁을 떠나 종적을 감췄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이웃이었지만 굳게 닫힌 문 안에서 김 씨는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끔찍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일삼던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과거 딸의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의 친딸 역시 선천적으로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부위에 심각한 기형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의 뇌리에 벼락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유진이의 어머니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가난과 싸우며 딸의 아픈 발을 위해 구세군 자선함과 헌옷 수거함에서 어렵게 구했다던 그 밑창, 두꺼운 특수 교정용 운동화. 그 운동화는 과거 김 씨가 자신의 딸에게 사주었다가 딸이 도망친 후 내다 버렸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낡은 상가를 오가던 유진이의 발에서 자신의 딸이 신던 그 특수 운동화를 발견한 순간 김 씨의 뒤틀린 정신세계 속에서 유진이는 도망친 자신의 딸이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완벽하지 못한 소유물로 치환된 것입니다. 자신의 폭력성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언제나 완벽하고 친절한 이웃을 연기했던 김 씨. 그는 다리가 불편한 딸이 예쁜 구두를 신지 못하는 것조차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결함이라 여기며 병적으로 집착해왔습니다. 그 뒤틀린 통제욕과 집착이 아무 죄 없는 여고생 유진이를 향해 소리 없이 촉수를 뻗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유진이의 싸이월드 방명록에 익명으로 남겨졌던 섬뜩한 메시지, 절름발이 같은 다리를 가려줄 예쁜 구두를 선물할게라는 글의 접속 IP를 역추적한 결과는 수사팀의 확신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최종 접속지는 김 씨의 전파사 구석에 놓여있던 조립식 데스크톱 컴퓨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정황과 물증이 김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형사 기동대가 상가 주변을 빈틈없이 포위했습니다. 형사들이 김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감시하던 중 이틀 뒤 늦은 저녁 전파사의 셔터가 평소보다 일찍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김 씨는 주위를 신경질적으로 두리번거리며 커다란 검은색 스포츠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상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평소 부품을 실어 나를 때 쓰던 낡은 흰색 소형 탑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무전기를 통해 일제히 진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덮쳐. 어두운 도로 위로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여러 대의 형사 차량이 김 씨의 탑차 앞뒤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차량에서 튀어나간 형사들이 3단봉으로 탑차의 유리창을 박살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김 씨의 목덜미를 거칠게 끄집어내어 아스팔트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지만 김 씨의 표정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렛대와 절단기로 전파사의 굳게 닫힌 셔터를 뜯어내고 진입한 압수수색팀은 가게 내부의 기괴한 풍경 앞에 말을 잃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수리대기 중인 라디오와 시계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는 평범한 전파사였습니다. 하지만 한쪽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목재 공구함 장식장을 밀어내자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입을 벌렸습니다. 사방이 두꺼운 방음제로 빈틈없이 발라진 그 지하의 밀실안, 공기가 멈춘 듯한 그 방 한가운데에는 섬뜩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쪽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 진열장 안에는 사이즈와 형태가 조금씩 다른 수십 켤레의 새빨간 여성용 하이힐들이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기괴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책상 위. 그 위에는 은박이 벗겨진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는 유진이의 낡은 폴더폰이 충전기에 꽂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고 전송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 작성창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찾지 마. 난 이 구두를 신고 떠날 거야. 그는 유진이를 살해한 뒤 아이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치밀하게 자살 위장극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소년이 지갑을 주워 박하사탕 영수증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4번 카메라가 꺼진 시간을 죽음의 시점으로 단정 지은 채 경찰이 다른 용의자들에게서 계속 헛발질만 하고 있었더라면, 조만간 유진이의 번호로 이 가짜 유서 문자가 어머니에게 전송되었을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악랄함이었습니다. 취조실. 차갑고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김 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테랑 강력팀 형사가 맞은편에 앉아 뚫어질 듯 그를 노려보았지만 김 씨는 옅은 미소마저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경찰이 결정적인 직접 증거, 즉 살해의 흉기나 범행을 입증할 완벽한 고리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그의 침묵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가 바닥의 혈흔을 엄청난 양의 물로 씻어냈고 가짜 구두를 사다 놓아 시선을 분산시켰으며 시신은 20km나 떨어진 외곽에 비닐하우스용 테이프로 밀봉해버렸습니다. 스스로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도취되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팽팽한 정적을 깨고 취조실 문이 열리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감정서가 담긴 서류철이 형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파일 하나를 꺼내 김 씨의 눈앞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시신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있던 흉기인 가죽과 철사 형태의 얇은 끈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였습니다. 너는 네가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 물로 다 씻어내면 그만이고 증거는 남지 않았다고. 형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취조실을 울렸습니다. 김 씨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이 끈은 평범한 전선이나 가죽끈이 아니었어. 국과수 감식 결과 이 끈의 미세한 섬유 조직 사이사이에 아주 특수한 기름 성분이 스며들어 있더군. 일반적인 자동차 윤활유나 식용유가 아니야. 마찰을 극도로 줄여야 하는 아주 작고 정밀한 톱니바퀴들, 바로 최고급 기계식 시계의 내부 무브먼트에만 한 방울씩 떨어뜨려 사용하는 최고급 스위스제 합성 윤활유 성분이었어. 그리고 압수수색 결과 네 전파사의 비밀 방책상 위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성분의 시계, 윤활유병이 발견되었지. 김 씨의 단정했던 양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쨍기를 박듯 증거 사진들을 책상 위로 차례차례 내리꽂았습니다. 22시 45분이 찍힌 박하사탕 자판기 영수증 사진, 전파사 문턱으로 빨려 들어간 푸른색 루미놀 형광 궤적 사진,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당일 밤의 수도 계량기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전 도망친 김씨 친딸의 아킬레스건 기형 진단서 사본까지. 내 놈은 완벽한 살인마가 아니야. 그저 자기 가족 하나 제대로 보듬지 못해 도망치게 만든 찌질하고 열등감에 찌든 병자일 뿐이지. 형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김 씨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생각해봐. 네가 진짜 완벽한 놈이었다면 굳이 그 옆집 구두 수리점 영감탱이한테 가서 불량품으로 버려진 가짜 붉은 구두를 제값 주고 사오는 멍청한 짓은 안 했어야지. 안 그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무표정을 유지하던 김 씨의 얼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의 입에서 나온 가짜 붉은 구두라는 말, 자신이 애써 짜놓은 속임수와 열등감을 가장 날카로운 곳에서 찔러버린 그 한마디에 늘 사람 좋게 휘어지던 그의 눈꼬리가 기괴하게 일그러지더니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방음벽 뒤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민낯이 드디어 차가운 백열등 아래로 서서히 그 소름 끼치는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사의 차갑고 예리한 지적이 굳게 닫혀있던 김 씨의 오만한 통제력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냈습니다. 가짜 붉은 구두라는 단어,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무대 위에 올려둔 가장 치명적인 조롱거리가 사실은 그가 얼마나 조급하고 엉성한 인간인지를 증명하는 꼬리표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늘 사람 좋게 휘어지던 김 씨의 눈꼬리가 기괴하게 일그러지더니 그의 입에서 짐승의 쇳소리 같은 거친 숨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음벽 뒤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가족조차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악마의 민낯이 마침내 백열등 아래로 서서히 그 소름 끼치는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죄책감이나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흠집났다는 데서 오는 지독한 분노와 모멸감이었습니다. 형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진이의 부검 사진과 전파사 밀실에서 발견된 수십 켤레의 구두 사진을 들이밀며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김 씨의 입술이 비틀리며 굳게 잠겨있던 사건 당일에 끔찍한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하나둘 토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낡은 지하상가에서 오랜 시간 시계와 가전제품을 수리해온 김 씨는 상인들 사이에서 성실하고 다정한 이웃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5년 전 자신을 버리고 야반도주한 아내와 딸에 대한 지독한 원망,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열등감으로 추파 터져 있었습니다. 특히 선천적인 아킬레스건 기형으로 제대로 걷지 못했던 친딸은 그의 병적인 집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딸에게 억지로 굽이 높은 구두를 신기려 했고, 고통에 울부짖는 딸을 보며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려 했던 가학적인 폭군이었습니다. 가족이 떠난 후 텅 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어머니와 단둘이 반지하에 살며 상가를 오가던 여고생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의 발에는 자신의 딸이 버리고 간 낡은 특수 교정용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 씨의 뒤틀린 정신세계 속에서 유진이는 도망친 딸의 대체제이자 자신이 다시 길들여야 할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가 10시 30분경 상가 내 편의점을 나서 낡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갈 때였습니다. 3번 CCTV를 지나 4번 CCTV가 있는 사각지대 삼거리로 향하던 아이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김 씨였습니다. 유진아, 늦었는데 아직 안 갔니? 아저씨가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 이 안쪽 창고에 있는 무거운 상자 하나만 같이 들어줄래? 평소 인사성 밝고 착했던 유진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김 씨의 전파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가 가게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로 둔탁한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철제 셔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도저히 아내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설계된 김 씨만의 비밀스러운 밀실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창고에서 붉은색 하이힐 한 켤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도매시장에서 흉터 있는 여성을 돈으로 매수해 대리 구매하게 했던 아이의 발에 전혀 맞지 않는 좁고 뾰족한 구두였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유진이에게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아, 넌 다리가 불편해서 늘 낡은 운동화만 신잖아. 아저씨가 예쁜 구두를 선물할게. 자, 한번 신어보렴. 유진이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킬레스건의 기형 때문에 그런 구두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싫다고 거부하자 다정했던 김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는 강제로 아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상처투성이인 아이의 맨발에 억지로 붉은 구두를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발 뒤꿈치, 피부가 찢겨 나가고 피가 배어 나오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유진이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김 씨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요. 아저씨 진짜 미쳤어요? 당신 변태야. 미치광이라고. 변태, 미치광이. 그 단어는 5년 전 아내가 그를 저주하며 내뱉었던 마지막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계 태엽을 수리할 때 쓰는 질기고 얇은 합금 와이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며 발버둥치는 아이의 목에 와이어를 감고 사정없이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상가의 깊은 밀실 안에서 어머니를 위해 참고서를 사려 했던 17살 소녀의 가녀린 숨결은 그렇게 참혹하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숨을 거둔 후에도 김 씨의 병적인 의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어진 아이의 피 묻은 발에 기어코 붉은 하이힐을 신겨 놓았습니다. 유진이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지갑 속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뒷골목 쓰레기통에 버렸고 상가 밖 공중전화로 이동해 사이월드 아이디를 도용하여 접속한 뒤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깊은 시간, 김 씨는 셔터문 안쪽에서 아이의 시신을 대형 검은 비닐에 싸고 공업용 테이프로 밀봉한 뒤 상가 후문을 통해 자신의 소형 탑차에 실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경비원 박 씨가 구리전선을 훔쳐 달아나던 바로 그 시각, 김 씨는 알코올로 범행 현장의 혈흔을 지운 뒤 시신을 싣고
상가를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시신 유기장소로 외곽의 인적 드문 비닐하우스 단지를 선택한 이유 역시 소름 끼치도록 가학적이었습니다. 취조실에서 형사가 그 이유를 묻자 김 씨는 허공을 응시하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릴 때 그 동네 흙바닥에서 모래 장난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다리가 불편해서 멀리 뛰지도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만 파고 놀았죠. 그래서 그곳에 묻어준 겁니다.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못하게 말입니다.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온 다음 날 김 씨는 수사기관을 농락하기 위한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신이 살해 과정에서 사용했던 진짜 붉은 구두는 시신과 함께 유기하거나 밀실에 숨겼지만 세간의 이목을 끌고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완벽한 가짜 증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파사 옆 구두, 수리점 영감이 주워다 놓은 형태가 똑같은 불량품 하이힐을 발견하고는 죗값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배전판을 조작해 4번 CCTV의 통신선만을 정교하게 끊어버린 뒤 그 사각지대 아래에 가짜 붉은 구두를 보란 듯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이는 평소 초소에서 졸기일수였던 경비원 박 씨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동시에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경찰의 턱 밑에서 과시하려는 오만한 트로피였습니다. 그의 자백이 모두 끝난 후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마지막 조각들을 현장 검증을 통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회색빛 아침, 파란색 우의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낡은 지하상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폴리스라인 밖으로는 분노한 동네 주민들과 상가 상인들이 몰려들어 고성을 지르며 날계란과 쓰레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진이의 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폴리스 라인을 뚫고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과일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 딸 살려내! 이 악마 새끼야! 우리 유진이 돌려내! 형사들이 황급히 어머니를 제압하고 칼을 빼앗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는 어머니의 절규가 상가의 차가운 시멘트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 찢어지는 듯한 오열 앞에서도 마네킹을 상대로 아이의 목을 조르는 시적을 재현하던 김 씨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성가신 소음을 듣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 무미건조한 동작으로 자신이 저지른 살육의 과정을 차례대로 흉내낼 뿐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이코패스의 냉혈함에 현장을 지키던 베테랑 형사들조차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낡은 지방 법원의 법정에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맨 앞줄에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이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은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 씨가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은 김 씨가 과거 아내의 가출 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알아왔으며 사건 당일 역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며 형량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상가의 밀실은 단지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이었을 뿐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뻔뻔한 궤변이 법정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결정적으로 뒤집은 것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법정에 선한 증인의 증언이었습니다. 바로 5년 전 김 씨로부터 도망쳤던 그의 전처였습니다. 깊게 눌러쓴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과거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증언대에선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저 인간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성을 잃은 적이 없어요. 저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를 때리고 짓밟을 때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즐기는 아주 맑고 차가운 정신 상태를 가진 괴물입니다. 제 딸이 걷지 못해 울며 기어다닐 때도 저 인간은 웃으면서 구두를 신겼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말로 저 악마를 용서한다면 이 세상에 법은 없는 겁니다. 그 증언이 끝난 후 꼿꼿하게 서 있던 공토사 측 검사가 최종 구형을 내리며 법정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통제욕과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범행의 수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학적이며 범행 후에도 CCTV를 훼손하고 가짜 증거를 배치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남겨졌음에도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합니다. 재판장의 묵직한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김 씨의 모든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모두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된 한국 사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법정 안팎으로 안도의 한숨과 흐느낌이 교차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피고인석을 떠나던 김 씨. 그는 문을 나서기 직전 방청석에서 유진이의 영정 사진을 안고 오열하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입술만을 달싹여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구두가 참 잘 맞았는데 그것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던지는 악마의 마지막 조롱이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사건이 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지만 그 여파는 남겨진 이들의 삶과 지역사회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참혹한 살인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지하상가는 급격히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밤마다 상가를 지키던 경비원 박 씨는 결국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유진이를 스토킹했던 음반가게 최 씨 역시 동네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 속에 쫓겨나듯 셔터를 내리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상가 관리사무소는 부랴부랴 낡은 CCTV를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조명을 밝게 달았지만 사람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X자로 굳게 쳐진 김 씨의 전파사 앞을 지날 때면 상인들조차 등골이 서늘해져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굳게 닫힌 셔터 문턱 너머로 태엽이 다 풀려가는 시계들의 기괴하고 규칙적인 톱니바퀴 소리가 들려온다는 괴소문만이 텅 빈 지하복도를 맴돌았습니다. 언론의 태도 역시 남겨진 자들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유진이가 실종되었을 때만 해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출 여고생의 어두운 이면, 비정한 친부와의 갈등 등을 들먹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가난을 호기심 거리로 소비했던 황색 언론들. 그들은 진범이 평범해 보였던 전파사 주인으로 밝혀지자 과거의 오보와 억측에 대해서는 신문 구석에 아주 작은 정정보도 한 줄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어머니의 가슴에는 수천 개의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10년 넘게 삶의 터전이었던 낡은 반지하 단칸방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삿짐이라야 낡은 옷가지와 이불 몇 채가 전부였지만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게 품에 안은 것은 경찰로부터 돌려받은 유진이의 유류품, 별 모양 스티커가 낡아 떨어진 은색 폴더폰 하나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계단으로 물이 들이치고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던 그 눅눅한 지하방. 하지만 그곳은 어머니에게 유진이와 맞대고 잤던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는 유일한 우주였습니다. 어머니는 텅 빈 방바닥을 한참 동안 쓰다듬고 나서야 구분 등을 이끌고 지상으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몇 달 뒤 남부의 어느 눈부시게 맑은 바닷가. 평일 낮에 인적 없는 고요한 백사장 위로 하얀 파도가 밀려왔다.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상복을 벗고 수수한 옷차림을 한 어머니가 바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골함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담담한 얼굴로 뼈가루를 쥐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유진아, 이제 춥고 어두운 지하는 잊어버려. 냄새나고 무서운 사람들도 없는 곳에서 햇빛 많이 보고 살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예쁜 신발 한 번 못 사줘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발치에는 불을 지핀 작은 깡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백화점에서 갓 사온 밑창이 폭신하고 발볼이 넓은 최고급 하얀색 스포츠 운동화 한 켤레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아픈 딸이 그토록 신고 싶어 했지만 차마 비싸서 사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그 운동화가 하얀 연기가 되어 먼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붉고 뾰족한 구두가 만들어낸 잔혹한 지하의 비극이 비로소 하얀 파도 위에서 서글픈 안식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유진이의 앳된 발걸음이 머물렀던 변두리의 낡은 지하상가는 재개발의 물결에 밀려 철거되었습니다. 굴삭기가 시멘트 천장을 부수고 붉은 녹이 쓴 셔터를 뜯어내던 날,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의 어두운 복도 위로 눈부신 태양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바쁘게 오가는 현대식 콘크리트 지하철 환승역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눈이 부시도록 매끄럽고 사각지대 없이 설치된 수십 대의 최신형 고화질 카메라가 사람들의 정수리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밝고 쾌적한 지하 공간이 과거 얼마나 끔찍한 어둠을 품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는 형사들과 낡은 수사 기록의 페이지를 넘기는 이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씁쓸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악은 결코 영화 속 괴물처럼 흉측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네 할머니들의 선풍기를 공짜로 고쳐주던 사람, 좋은 웃음 뒤에,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이웃의 얼굴 뒤에, 그리고 행여나 내게 불똥이 튈까 눈을 감아버리는 우리의 사소한 침묵과 방관 속의 그 서늘한 악의 씨앗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뒤틀린 가족 관계, 억눌린 열등감, 그리고 아주 작은 틈을 파고드는 악의적인 시선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사건은 기록 속에 굳게 닫혔지만 진실의 파편은 여전히 뇌리를 찌릅니다. 지금도 어딘가 우리가 매일 걷는 익숙한 골목 끝에서 혹은 어느 낡은 상가의 모퉁이에서 붉은 작동 램프가 꺼진 CCTV 아래에 덩그러니 놓인 붉은 구두 한 짝이 누군가를 향해 소리 없는 덫을 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안전하셨습니까? 이상으로 잔혹한 일상 속에 감춰진 2005년 지하상가 붉은 구두 살인 사건의 미제 추적을 마칩니다.